네, 지금부터는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 종목과 섹터를 분석해보는 브랜베어 시그널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성선아 어서민 대표, 유튜버 백곰사령관 이준범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분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알아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뀐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약간 적응이 안 되는데요. 갑자기 어리둥절? 갑자기 어리둥절. 하지만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이 저희의 예상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결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예, 저는 되게 편합니다. 이 자리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보통. 알겠습니다. 얼마나 편해지셨는지 네.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서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랜베어 시그널 바로 오늘의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시그널 세 가지 시그널입니다. 하락 시그널 1개, 상승 시그널 1개, 중립 시그널 1개인데요. 첫 번째 하락 시그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크 곱하기 쇼크. 더블 쇼크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 격화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좀 휴전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앞으로 좀 상황 이대로 좀 잠잠하게 끝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오후장에 국장이 한번 출렁했었잖아요. 맞아요. 점심쯤이었던 것 네, 같아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 2.5% 정도 하락했는데 도대체 왜 떨어지나 봤더니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었거든요. 일단 이제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욕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지금 이 MOU를 체결한 걸 보면 미국과 지금 이란이 했거든요. 근데 원래 전쟁을 이란전을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합심을 해서 이란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 합의에는 이스라엘이 쏙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네타냐후 대통령과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계속 끌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적인 어떤 이란의 우라늄 이슈에 대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온 외신을 보면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라늄을 보관해도 된다. 생산해도 된다.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서는 어떤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한 균열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나타난 균열.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종전으로 가는 건데 아주 약간의 잡음이었다. 그래서 이런 잡음이 들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위기는 기회다. 저는 조정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한번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 추가로 들어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이란의 절박함으로 이제 회동이 성사가 됐던 거고 이란은 끝이 났다. 60일 동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다 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위기와 관련된 발언들을 했었고 시장 역시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이제 장 마감 상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토일 3일간 휴장을 합니다. 지난 거래일 마감 상황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협상이 완전한 무산이라고 좀 보기에도 좀 이르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더 이상은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좀 차분하기 때문에 그 유가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확전보다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도 더 이상 시장에서 충격이 오지 않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이슈들이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어쨌든 지금의 위기 상황이 결국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번 주에 주목했던 큰 이슈가 있었죠. 미 연방준비제도 FOMC에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사실 금리 동결 여부보다는 오히려 워시가 어떤 발언을 하고 네.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가에 더 주목이 됐었어요. 어떤 네. 부분 눈여겨보셨어요? 저도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주시했던 매크로 이벤트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하면 괜찮았다. 괜찮았다.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주시죠? 전 별 4개? 굉장히 후하게 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걱정했던 게 일단은 케빈 모스가 점도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점도표를 없앨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었거든요. 근데 점도표는 유지를 했지만 본인이 찍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유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나는 싫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네. 유지는 한다. 유지는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한 발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매번 이제 FOMC 성명서 발표될 때마다 원본으로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원본을 봤는데 정말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A4 용지 정도로 해가지고 2, 3페이지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엔 A4의 절반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었고 핵심적인 문구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성명서가 반토막이 났다, 불친절하다, 시장과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해석하는 거는 차라리 짧은 게 낫다. 그리고 핵심적인 문구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시장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 문구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국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고 연준은 원래 2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과 물가다. 근데 고용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고 물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어떤 코멘트를 했거든요. 연준은 물가를 잡겠다.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짧은 문구였지만 연준이 뭐를 의도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짧은 게 낫다. 그리고 명확하게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굉장히 제가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확실히 젊은 사람이 낫다.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닙니다. 그건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비교적.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개혁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도 항상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준 의원들이 항상 외부의 어떤 행사 같은 데 가가지고 기준금리에 관련된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었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시장이 좀 출렁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태스크포트 팀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연준을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제롬 파월 의장 때와는 또 다른 연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젊다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네. 새로운 바람이라고 해야겠죠. 네, 새로운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별 4개 주셨거든요. 네. 별 몇 개 주시겠어요? 저는 3개? 3개. 네. 네네. 생각보다는 그냥 그저 그랬다 정도 평가로 볼 수 근데 있겠네요. 이제 기대했던 그 멘트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아니라 일단 매파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 일단 생각했던 대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고 금리 인하 기대를 쉽게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긴축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해석을 했고 단기 금리가 좀 급등하는 배경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장주의 어떤 계속된 랠리에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브레이크가 좀 걸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물가를 잡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단기 금리는 급등하고 있고 네. 지금 30년물 금리는 최저치거든요. 네.
이 엇갈리는 현상, 엇갈린다고 좀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각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보통의 케이스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연준이 매파적으로 끝났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장기든 단기든 다 금리가 올라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FOMC 결과를 보면 단기 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의 정책 구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파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연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하하나 인상하나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게 인상 바로 나왔거든요. 9월이 됐던 12월이 됐던 일단 인상은 한번 할 것 같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외였던 부분이 뭐냐면 3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차이가 굉장히 평평해지는 수준을 갔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케빈 워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나는 물가를 잡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결국엔 연준이 물가를 잡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일단은 뭐 이란과의 하회 무드도 지금 현재 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75달러까지 최저로 찍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일단 물가를 잡겠다고 했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다. 그럼 당장은 물론 금리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롱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3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주식하기 다시 좋아졌는데 원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3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해볼 만하다. 그런 매크로 환경이 형성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주식하기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지금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30년물 금리가 내려갔다는 이제 사실 하나가 아니고 네. 장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좀 서로 다르게 움직였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단기 금리 상승은 일단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반영한 것이고 장기 금리 하락은 경기 둔화의 우려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안정 기대와 안전자산 선호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곧바로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시장이 앞으로 성장률과 금리 경로를 더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은 공격적으로 위험 자산을 계속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좀 따져가면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무조건 고만 외치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조금 조정을 해도 나쁘지 않다. 좀 여유를 가지고 그 흐름을 찬찬히 살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입니다. 인텔과 애플의 조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인텔이 미국 내에서 칩 설계 및 위탁 생산 협력 합의 소식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텔이 11% 가까이 올랐어요. 어제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뭐 요즘에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들을 찍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예 기업 이름을 말을 하죠. 네. 이번에 트루스 소셜을 얘기를 한 것도 굉장히 신이 나서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계속 이제 애플한테 압박을 넣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뭘 해라. 외국에 나가지 말고 중국에 가지 말고 인도에 가지 말고 미국에서 뭘 해라.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애플이 사실은 이제 인텔이 그동안 파운드리 수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TSMC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팔을 꼬집어가지고 쿡쿡 쑤셔가지고 우리나라 것도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의 아주 낮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 M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수주를 하면서 원래는 애플의 물량을 거의 대부분을 TSMC가 수주를 하고 있었는데 약 한 10% 정도를 엔트리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텔이 수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삼성전자한테 이게 부정적인 뉴스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부정적인 뉴스라고 했으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물론 이때 장 후반 때 삼성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삼성이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인텔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거를 든든하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어쨌든 공급망 다변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주신 내용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도 예. 일단은 뭐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일부 물량이라도 이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게 되면 인텔 파운드리 사업에는 의미가 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직 양사 모두 구체적인 생산 규모나 최종 계약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성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꼬집으니까 일단 일단은 네, 알겠어, 일단 하겠다고 네네. 라고만 말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네. 어느 부분까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의 협력과 관련해서. 근데 지금 현재 뭐 일단은 워낙에 수요가 탄탄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계약 규모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지각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원래 이제 최초에 이제 이게 잘 될 것이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계약 규모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낙관적인 부분이 선반영된 것이다. 초기적인 협력 단계에 있고 그리고 저부가 가치 부분된 것들만 좀 네.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에서 예측들도 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가는 게 보급형 맥북 에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엔트리급 뿐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인텔의 경쟁력은 파운드리에 원래 있지 않거든요. 진짜 고객도 없었다가 이번에 뭐 애플 그리고 그 전에 뭐 테라팩 요 정도가 지금 현재 고객으로 간신히 조금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인텔의 진짜 경쟁력은 CPU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트렌드는 에이전틱 AI로 가면서 CPU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텔이 이번에 18A급 그러니까 2나노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최첨단 공정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율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 들어간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저 마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인텔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18A급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입장에서는 초고 마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텔의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실적을 정말 몇 살 잡고 끌어올릴 그런 경쟁력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명함 내민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릴게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등과 관련해서 네. 어제 뭐 여러 소식들이 있었고 인텔의 온기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네. 여러 부분으로 퍼져 나갔거든요. 좀 네.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마이크론을 눈여겨보고 예.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 입장에서는 BOJ 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초에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는 게 마이크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3사 중에 하나고 일단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망을 보면 일단은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38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196%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335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매출 총이익률이거든요. 이 매출 총이익률이 81%에 달할 거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이제 하이닉스를 따라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벤트를 짚어주셨어요. 그 이벤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눈여겨보고 있는 뭐 종목이나 섹터 있으면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그 메모리 업황 자체는 여전히 강하고요. 그 AI 서버 투자 확대와 HBM 수요 증가로 D램과 낸드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이미 이익이 확인된 종목에만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강세지만 코스닥 소부장 종목들은 상대로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ASML, KLA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같은 소부장 종목들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대형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확대로 이어져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 순서로 좀 움직이게 되는데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의 이익에는 열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이 본격 반영되지 않은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단기 금리 상승, 장기 금리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업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계속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과거만큼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향후 투자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 가운데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앞으로의 좀 실적이 기대되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립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으로 회기 스페이스 X,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X자가 세 군데에 다 들어갔는데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전거래일과 전전거래일에는 스페이스 X가 맞고 네. 그 전전전 3일은 스페이스 O라고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가 갑자기 이 네. 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흐름 보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급락이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한 역사적인 날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또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저도 이제 매수에 동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화요일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네. 같은 생각이실 것 네, 같아요. 역시 네. 들어가길 잘했다. 늦었지만 잘했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화요일까지는 이제 16일까지죠. 16일은 225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67% 급등을 한 거죠.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바로 조정이 나왔죠. 일단 뭐 3% 조정 끝났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3%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틀 동안, 그러니까 수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틀 동안 마이너스 20%가 하락을 하면서 175달러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원점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대비로 해서는 여전히 37%가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상장한 걸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떨어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그런 수급이 붙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악재가 아니 750억 달러 IPO를 한 지 며칠 됐다고 또 회사채를 200억 달러를 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은 좀 투심을 악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버행 이슈가 있죠. 락업 물량이 걸려 있는데 그게 또 7월 말부터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 회사채 어떤 이슈만 좀 해결이 잘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프로세요. 뭐 네. 화요일까지 행복하시지만 오늘도 행복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매수하신 매도한 이런 걸 여쭤보기보다는 어쨌든 스페이스X가 어떻게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지난 이제 5거래일 동안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게 사실 스페이스X를 거래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가서 이제 그 개인 방송에서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눈여겨보셨군요. 좀, 단기적으로 좀 거래도 하고 그래서 좀 매수를 해놨다가 저는 이제 212.5달러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의 이게 전형적인 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는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가 더 이상 이제 그 수급이 좀 부족하게 들어오면서 분명히 누군가 매수하고 있지만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는 이제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는 편인데 스페이스X는 좋은 기업이긴 맞죠. 당연히 좋은 기업이지만 상장 초기에는 기업 가치보다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시장이 꿈을 사는 단계에서 숫자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확인이 되고 좀 주가가 안정화되면 다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머스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지금 뭐 기업 공개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틀 동안의 주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시가총액 뭐 글로벌 6위 기업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사상 최대 IPO 직후에 지금 3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채 시장 다시 한번 노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이 모습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이제 이 그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X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들을 전부 다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합동으로 만드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올해 초에 있었던 게 뭐냐면 XAI와 합병이었습니다. XAI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X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X와 XAI는 일단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성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했던 게 뭐냐면 신용이 좋은 스페이스 X를 담보로 해서 신용이 좋지 않은 X와 XAI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를 어떻게 보면은 상환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스페이스 X의 어떤 캐펙스 조달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X와 XAI가 보유하고 있는 악성 부채 요거를 상환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머스크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IPO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단은 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악성 부채를 대환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 악성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얼마만큼 스페이스X가 감당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뭐 머스크의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보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브랜베어 시그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어쨌든 거시적인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 이슈들은 중동 전쟁과 연준의 금리에 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 시그널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시장의 상승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짚어봤고 끝으로 스페이스 X에 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브랜베어 시그널 살펴봤습니다.